안녕하세요. 저는 70을 바라보고 있는 할머니입니다. 평생 순댓국밥집을 하면서 가족들을 먹여 살렸고 하나 있는 아들을 키워냈습니다. 제게는 친딸 같은 며느리가 있었습니다. 흔히 고부 사이는 절대 친모녀처럼 지낼 수 없다고들 하지만 저는 그 아이를 친딸처럼 아꼈고 며느리 역시 저를 친정어머니 대하듯 따랐습니다. 아들, 며느리, 그리고 손자까지 그 셋을 보고 있노라면 돈 많은 재벌도 부럽지 않았죠. 그런데 하늘도 참 무심하시죠. 몇 년 전 며느리가 병으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며느리의 죽음은 저희 가족 모두에게 큰 슬픔이었습니다. 가장 걱정이 됐던 건 이제 막 초등학교에 입학한 손자였어요. 어리기도 했고 며느리가 생전에 항상 등하교를 함께 했기에 엄마의 빈자리가 더 크게 느껴질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가게 문을 평소보다 일찍 닫고 학교가 끝날 무렵 손자를 데리러 갔습니다. 교문 앞에서 기다린 지 얼마 되지 않아 저 멀리서 익숙한 얼굴이 보였습니다. 제가 손자 이름을 부르자 손자는 반가운 얼굴로 제 품에 뛰어들었습니다. 손자가 배가 고플 것 같아 근처 햄버거 가게에 들어가 함께 자리를 잡았습니다. 햄버거를 한 입 크게 베어 물고 맛있다며 웃는 손자의 얼굴을 보니 그 순간 며느리의 웃는 모습이 겹쳐 보였습니다. 아이고 우리 강아지, 이 어린 걸 두고 어떻게 눈을 감았을까. 우리 강아지도 엄마 많이 보고 싶지. 손자는 눈시울이 붉어진 저를 보더니 먹던 햄버거를 내려놓고 뜻밖의 말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마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고 그 충격에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저는 그때 그날 손자의 한마디로 시작된 제 인생에서 절대 잊을 수 없는 사건을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20살이 되자마자 결혼을 했습니다. 시댁은 장사를 하는 집안이었어요. 시어머니께서 젊었을 적부터 시장에서 순댓국밥집을 해오셨는데 그게 나름 자리를 잡아서 저도 자연스럽게 그 일을 돕고 배우게 됐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아니었어요. 외모는 번지르르했지만 생활력은 형편없었습니다. 가정을 돌보기보다는 자신을 꾸미고 밖으로 놔두는 데만 관심이 많았죠. 돈이 생기면 밖에 나가서 친구를 만나고 술을 마시고 노는 데 썼고 그러다 심지어는 저 몰래 바람을 피우기도 했고 몇 번은 제게 들키기도 했습니다. 마음을 못 잡고 늘 밖으로만 도는 남편에게 저는 질려버린 상황이었습니다. 지금처럼 이혼을 이해해주는 시절도 아니었고 이혼했다는 꼬리표가 붙으면 손가락질을 받았던 시대라서 헤어지는 건 생각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마 그때 시어머니라도 안 계셨다면 저는 더욱 힘들었을지 모릅니다. 어머니, 그 사람 다른 여자 생긴 것 같아요. 저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아야, 내 속으로 나왔지만 정말 이해를 할 수가 없구나. 애라도 낳으면 바람기가 잡히려나. 시어머니 말씀처럼 자식이라도 생기면 나아지겠지 생각할 뿐이었어요. 그러다 결혼하고 3년 만에 저도 아들을 낳게 됐습니다. 남편은 아들이 태어난 뒤 마음을 잡는 것 같았습니다. 새벽부터 가게에 나가 시어머니께 일을 배우고 가게를 보고 가정에도 충실했죠. 하지만 그것도 잠시뿐이었어요. 아들이 태어나고 1년쯤 지나자 다시 예전 모습으로 돌아가더라고요. 집을 자주 비웠고 또 여자를 만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남편을 설득했습니다. 현수 아버지, 제발 정신 좀 차려요. 나중에 우리 현수가
당신 바람 피운 거 알게 되면 뭐라 할 거예요? 아들 보기 부끄럽지도 않아요? 지금 나 가르치려 드는 거야? 그래, 말이 나서 말인데 당신이 잘하면 내가 밖으로 돌겠어? 맨날 그놈의 잔소리. 내가 이래서 집에 들어오기가 싫은 거야. 아무리 설득해도 남편의 바람기는 잡히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난 뒤에는 더욱 심해졌어요. 한 여자를 만나더니 살림까지 차려서 집에는 들어오지도 않더라고요. 저는 남편의 이런 행동에 아주 질려버렸고 바람이라면 아주 지긋지긋하게 되었죠. 아들 현수는 자라면서 아버지를 찾았지만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사실을 말해줄 수는 없었습니다. 그저 멀리 일하러 갔다고만 둘러대곤 했었어요. 저는 남편보다는 시어머니께 물려받은 국밥집 장사와 아들만 바라보며 살기로 했습니다. 남편은 없는 셈 치자 결심했죠. 남편이 집을 나간 지 1년쯤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어느 날 대문이 조용히 열리더니 낯선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고개를 돌린 순간 저는 숨이 턱 막혔어요. 문 앞에 서 있는 건 분명 제 남편이었지만 예전에 그 사람과는 너무나 달라진 모습이었거든요. 살이 쪽 빠져 얼굴은 해골처럼 꺼졌고 피부는 잿빛이었으며 기침을 할 때마다 숨이 가빠져 어깨가 들썩거렸습니다. 그 몰골은 마치 몇 달 안에 꺼져버릴 촛불 같았습니다. 저는 말문이 막혀 한동안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남편은 힘겹게 말했습니다. 현수 엄마, 나 폐암이래. 죽을 때가 돼서야 내가 당신한테 얼마나 잘못했는지 알겠어. 여보, 내가 정말 미안해. 그동안의 배신과 분노, 원망이 한꺼번에 떠오르면서도 동시에 인간적으로 안쓰러운 마음이 스며들었습니다. 저를 힘들고 아프게 한 사람이긴 했지만 하나뿐인 아들인 현수의 아버지이기도 했으니까요. 남편은 그렇게 집으로 돌아온 지 몇 달이 채 되지 않아 제 곁에서 눈을 감았습니다.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에도 제 마음속에는 미워하는 마음과 안타까운 마음이 한데 얽혀 풀리지 않은 채 남아 있었습니다. 남편이 떠나고 저는 정말로 혼자가 되어 하나뿐인 아들을 키웠습니다. 아버지만은 닮게 하지 않으려 노력하면서 말이죠. 저는 주변 사람들에게 억척스럽다는 이야기를 들어가면서도 한 푼이라도 아끼고 한 그릇이라도 더 팔려고 시장에 가장 먼저 나와서 제일 늦게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해야 유일하게 남은 가족이자 제 희망인 아들을 부족함 없이 키울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이런 저를 가장 가까이서 본 아들은 다행히 잘 자라주었습니다. 공부도 잘했지만 훤칠했고 성격이 다정했죠. 무사히 대학교도 졸업하고 좋은 회사에 취업했습니다. 아들이 취업할 무렵 저 역시 시장에 있던 가게를 빼고 조금 더 좋은 위치로 가게를 옮겼어요. 비록 새를 들어가긴 했지만 원래 있던 곳에서 멀지 않은 곳이었기에 단골들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잘 자란 아들, 내 손으로 키워낸 가게, 그 둘을 보면 나도 참 잘 살아왔다는 생각에 웃음이 나곤 했어요. 이제 제가 할 일은 아들이 좋은 사람을 만나 결혼하는 걸 보는 것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한동안 일에 푹 빠져 살았습니다. 연애를 하는 것 같긴 한데 도통 결혼을 하고 싶다는 말은 한 적이 없었죠. 그러다 아들이 회사에 다닌 지 5년쯤 되었을 무렵 가게에서 돌아온 제게 아들이 수줍게 말했습니다. 엄마한테 소개해주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이름은 이은경이고 저보다 2살 어리고요. 대학 선배가 소개해줘서 만나게 됐어요. 엄마도 직접 보시면 분명 좋아하실 거예요.
만약 괜찮으시다면 자리 한번 만들어 볼게요. 현수, 네가 마음에 들어한다는데 엄마는 당연히 좋지. 네가 연애는 하는 것 같은데 한 번도 소개시켜준 적이 없어서 결혼할 생각이 없는 건가 싶었어. 괜히 이것저것 물어보면 싫어할까봐 물어보지도 못하고 얼마나 마음을 졸였는데. 우리 현수가 이런 결심을 하게 만든 처자가 어떤 사람인지 궁금하네. 제가 이렇게 말하자 아들도 잠깐 좋아하는 듯 하더니 이내 무거운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근데 엄마, 뭐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어요. 그게 은경이가 사실은 한 번 결혼을 했었어요. 뭐? 그럼 이혼을 했다는 거야? 네. 근데 자식은 없고요. 결혼 생활도 얼마 안 했대요. 1년도 안 돼서 이혼했거든요. 한 번도 이런 일은 상상해 본 적도 없었기에 솔직히 아들이 이혼녀를 만나고 있다는 게 달갑지 않았습니다. 이혼이 흠은 아니라지만 그래도 잘 키운 아들인데 왜 재혼한 여자를 만나게 되었는지 아쉽기는 했죠. 저기 현수야, 하필이면 네가 왜 이혼한 사람을 만나는지 모르겠다. 은경이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말씀드리지 말까 싶었는데 그 사람이 먼저 다 솔직하게 말하자고 한 거예요. 한번 직접 만나보시면 분명 생각이 달라질 거예요. 제가 장담해요. 아들은 이제껏 제 말에 토를 단 적이 없었어요. 말 잘 듣고 착하기만 했던 아들이 이렇게까지 확신을 가지고 말한 건 처음이었죠. 그래서 며칠 고민 끝에 반대를 해도 한번 만나보기나 하자는 마음으로 여자친구를 집으로 데려오라고 했습니다. 첫 만남 자리에서 본 아들의 애인은 딱 봐도 고왔습니다. 성격도 차분했고 말도 잘하고 특히 환하게 웃는 모습이 예뻤죠. 그리고 무엇보다 두 사람은 옆에서 살짝만 봐도 참 잘 어울리는 한 쌍이었어요. 밥을 다 먹고 저희는 차를 마시면서 대화를 나눴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오늘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음식도 정말 다 맛있었어요. 차린 것도 없는데 뭘. 그래, 은경 씨는 가족 관계는 어떻게 돼요? 어릴 때 저희 엄마가 아프셔서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아버지께서 혼자 저를 키워주셨고요. 가까이 사시는 고모들도 돌봐주셨어요. 어머니, 말씀 편하게 해주세요. 그래, 알겠어. 그랬구나. 은경이도 어릴 때부터 많이 외로웠겠구나. 엄마가 한 번도 안 보고 싶었다고 하면 거짓말이지만 그래도 아버지랑 고모들 사랑 많이 받으면서 자랐어요. 제가 현수 씨에 비하면 어머니 눈에 많이 모자라다는 거 알고 있어요. 그래도 저희 결혼 허락해 주시면 제가 정말 잘할게요. 아들의 애인은 보고 있으면 가정교육을 잘 받은 티가 났습니다. 잠시 본 거지만 외모와 성격 또한 흠잡을 게 없었어요. 하지만 초혼인 저희 아들과의 결혼을 선뜻 허락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식사를 다 하고 아들이 여자친구를 바래다 주고 집으로 돌아와 제게 물었어요. 엄마, 은경이 어떠셨어요? 직접 보니까 훨씬 마음에 드시죠? 그래, 애가 예의도 바르고 착한 것 같구나. 현수야, 그래도 엄마는 결혼을 허락하기가 어려워. 네가 뭐가 못나서. 엄마, 그런 말씀 마세요. 은경이 저한테 분에 넘치는 사람이에요. 저희 둘 서로 많이 사랑하고 있고요. 한번 결혼한 게 뭐가 어때서요?
그런 거 저한테는 아무런 문제도 안 돼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주세요. 네? 결혼 문제로 인해 둘도 없는 모자 사이였던 저희는 조금 서먹해졌어요. 그리고 며칠 후부터 아들의 인인 은경이가 제 가게를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결혼 허락 문제 때문인 듯 했습니다. 은경이는 퇴근하고 피곤할 텐데도 그런 내색 하나 없이 가게에서 서빙을 해주기도 했고 제 말동무가 되어주기도 했어요. 은경이가 가게에 나오면 단골 손님들은 자연스럽게 다 제 며느리가 될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아유, 사장님 며느리 되실 분인가 보네. 젊은 사람이 어쩜 이렇게 싹싹하고 손도 야무져? 며느리는 무슨... 아유, 아니에요. 아니야? 아유, 아깝다. 우리 아들이 결혼만 안 했으면 내가 며느리 삼고 싶을 정도야. 아이고, 저 아가씨랑 결혼하는 사람은 좋겠어. 은경이는 며느리가 아니라고 하는 제 말을 다 들었으면서도 그저 웃으며 가게 일을 도와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은경이가 손님이 없을 때 제게 작은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어머니, 이거 별건 아니지만 낮에 밥 먹고 회사 들어가다가 어머니 생각나서 샀어요. 핸드크림이에요. 어머니, 손 줘보세요. 제가 발라드릴게요. 보니까 어머니 장갑도 안 끼고 설거지 하시더라고요. 맨손으로 씻으면 손이 건조해지잖아요. 그럴 때 이런 크림 발라주면 좋대요. 아유, 됐다. 이미 쪼그라들 대로 쪼그라들었는데 이제야 그거 바른다고 뭐 얼마나 나아지겠어. 호박에 줄 긋는다고 수박 되는 것도 아니고. 핸드크림은 무슨. 너나 써라. 그렇게 말하며 은경이의 손을 뿌리쳤지만 은경이는 다시 제 손을 잡고 크림을 발라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손이 왜 못생겼어요? 저는요, 어머니 같은 손이 제일 멋진 것 같아요. 투박하긴 해도 얼마나 대단한 손이에요. 이 손으로 현수 씨 먹이고 입히고 공부시키고 다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어머니 손 볼 때마다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따뜻하긴 무슨, 먹고 살려면 다 하는 거지. 어머니, 저 부족하다는 거 알아요. 근데요, 며느리로 받아주시면 현수 씨랑 정말 행복한 가정 만들어서 잘 사는 모습 보여드릴게요. 자주 얼굴을 비추고 제게 잘하는 은경이의 모습을 보며 저도 마음의 문을 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은경이를 가게로 불러 가장 궁금했던 걸 물어봤죠. 은경아, 현수도 자세하게 말을 안 해줘서 물어볼까 말까 고민을 했는데 그래도 너한테 직접 물어보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네 첫 남편 말이다. 어떤 사람이었니? 왜 헤어졌어? 혹시 말하기 불편하니? 아니에요, 어머니. 언젠가는 말씀드려야지 하고 있었어요. 그 사람은 제 대학 선배였어요. 별로 친하지는 않았었는데 졸업하고 우연히 다시 만나게 됐죠. 좋은 사람이었는데 결혼하고 사업에 실패하면서부터 사람이 완전 달라지더라고요. 제가 얼마든지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제가 도와주겠다고도 했는데 다시 일어설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그때부터 자꾸 한탕으로 성공하겠다는 생각만 하더니 술에 절어 살면서 도박에도 손대기 시작했어요. 저한테도 계속 도박 미천을 달라고 하더니 제가 안 주니까 결국엔 손찌검까지 하더라고요. 아니, 사내 자식이 할 짓이 없어서 아내한테 손찌검을 해?
한때는 제가 사랑했던 사람이었는데 그렇게 순식간에 밑바닥인 모습을 보이고 저한테 그런 짓까지 하니까 희망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혼 소송에서 헤어지게 됐어요. 은경이는 힘들었던 이야기를 마치고 살짝 눈물을 보였습니다. 모든 사실을 알고 나니 저는 은경이가 안쓰러웠어요. 현수가 아직 어렸을 그 시절, 저 역시 남편 때문에 속상하고 힘들었던 게 떠오르기도 하고요. 그리고 다른 것도 아니고 전 남편의 잘못 때문에 이혼한 거였으니 은경이는 피해자였고 잘못이 없었습니다. 은경아, 너도 참 어린 나이에 안 겪어도 될 일을 많이 겪었구나. 은경아, 사실 오늘 이 말하려고 너 불렀던 거야. 너랑 현수 결혼 허락하마. 그간 내가 고집부려서 미안하다.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전에 약속한 대로 현수 씨랑 행복한 가정 꾸려서 잘 사는 모습 보여드릴게요. 어머니한테도 잘할게요. 결혼 허락을 하자마자 아들과 은경이는 결혼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중 은경이에게 슬픈 일이 생겼죠.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됐어요. 제 아들은 장례식 내내 은경이의 곁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저는 장례식이 끝난 뒤 은경이를 따로 불렀습니다. 장례식 내내 잘 먹지도 못했을 것 같아 따뜻한 한 끼라도 먹이고 싶었거든요. 저는 은경이를 안아주며 이제부터는 서로 친엄마 친딸처럼 생각하며 살자고 말했고 은경이 역시 제 품에서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결혼 준비를 하고 있을 때도 은경이는 자주 가게에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저희 결혼하면 어머니랑 같이 살고 싶어요. 어머니도 지금까지 현수 씨랑 같이 살았는데 갑자기 혼자 살게 되시면 쓸쓸하잖아요. 식구도 얼마 안 되는데 다 같이 모여 살면 좋잖아요. 아유, 됐다. 마음은 고맙지만 그래도 신혼이잖니. 나중에 아이 낳고 그러면 둘만 있고 싶어도 못해. 그러니까 신혼은 너희들끼리 즐겨라. 나는 정말 괜찮으니까. 어머니,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외로우실 것 같은데. 외롭기는 나도 이제 혼자서 좀 편하게 한번 살아보자. 내 걱정은 하지 말고 너희끼리 알콩달콩 잘 살아봐. 나는 그거 지켜보는 게 행복이니까. 제가 끝까지 같이 사는 걸 거절하자 아들과 은경이는 제가 사는 동네에서 멀지 않은 곳에 신혼집을 얻어서 결혼했고 은경이는 제 며느리가 됐습니다. 결혼 후 아들 내외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도 예쁘고 화목하게 살았어요. 결혼 전에는 몰랐는데 며느리는 굉장히 꼼꼼한 구석이 있더라고요. 영수증 하나도 허투루 버리지 않았고 모든 건 기록으로 남겨두곤 했습니다. 요즘 애들은 다들 핸드폰으로 남겨둔다는데 며느리는 두꺼운 공책에 일일이 손으로 쓰고 있었죠. 은경아, 너는 항상 뭘 그렇게 쓰고 있는 거야? 아, 이거요? 어머니, 사실 제가 어릴 때부터 많이 덜렁댔거든요. 자주 깜빡깜빡 하고요. 그래서 그거 고쳐보려고 이렇게 공책에 쓰기 시작했는데 그게 습관이 돼버린 거 있죠? 이제는 뭔가 적어서 남겨두지 않으면 불안해요. 며느리는 두꺼운 공책에 가게 보며 일기를 쓰면서 알뜰하게 살림을 해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이 결혼한 지도 어느덧 6개월이 지났을 무렵 행복해야 할 신혼인데도 며느리가 자꾸 살이 빠지고 안색이 안 좋아지는 게 눈에 띄었습니다. 밥을 먹고도 소화가 되지 않는지 먹은 걸 개어내기도 했었죠. 그게 너무 걱정이 돼서 하루는 며느리를 데리고 병원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병원에서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됐어요. 몸이 아픈 줄 알았던 며느리가 임신을 한 거였죠. 의사는 산모의 몸이 약하기 때문에 임신 초기에 특별히 더 조심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저와 아들 모두 며느리의 몸을 생각해서 지극정성으로 돌봤고 은경이도 아이를 위해 회사를 관두게 됐어요. 아들이 회사에 가 있는 동안에는 제가 가게를 조금 일찍 닫고 며느리에게 가서 몸을 돌봐주고 집안일도 대신해줬습니다. 어머니 그냥 두세요. 제가 이따가 천천히 해도 돼요. 매번 반찬해다 주시는 것도 감사한데 집안일까지 해주시면 제가 너무 죄송하잖아요. 아참, 오늘 초음파 사진 받았는데 보실래요? 아직 너무 작긴 한데 그래도 신기해요. 제 뱃속에 아이가 있다는 게. 아유, 그러게. 이렇게도 다 볼 수 있고 요즘은 세상이 좋아졌어. 아니, 근데 뭘 또 그렇게 쓰고 있는 거야? 아, 이거요? 병원에서 산모수첩 준 게 있는데 그거 쓰고 있어요. 여기다가 초음파 사진 받은 거랑 우리 애기한테 하고 싶은 말이랑 다 적어두려고요. 나중에 우리 애가 컸을 때 이거 같이 보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지금은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도 나중에는 다 보물이에요. 아, 맞다. 어머니도 여기다가 한마디 적으실래요? 며느리는 그 수첩을 정말 대단한 보물이라도 되는 듯 아꼈습니다. 그리고 몇 달 뒤 건강한 손자가 태어났어요. 손자에게는 찬영이라는 예쁜 이름이 생겼고 찬영이는 가족들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랐습니다. 어느덧 손자는 초등학교 1학년이 되었고 며느리는 아이를 키우는데 더욱 집중했습니다. 며느리는 매일 찬영이의 등하교를 같이 했고 가끔 손자를 데리러 가기 전에는 제 가게에 들러 일을 도와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며느리의 안색이 나빠진 게 보였어요. 은경아, 너 얼굴빛이 왜 이렇게 안 좋아? 살도 많이 빠진 것 같고 어디 아프니? 요즘 소화가 잘 안 돼서 밥을 걸렀더니 그런가 봐요. 은경아, 너 혹시 찬영이 동생 가진 건 아니니? 너 찬영이 가졌을 때도 이렇게 소화 못 시키고 살 빠지고 그랬잖아. 그러지 말고 병원 예약해라. 나랑 같이 가보자. 우리 찬영이 동생 생길 수도 있겠어. 며칠 뒤 둘째 손주가 생길 수도 있다는 설레는 마음으로 며느리와 함께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봤는데 임신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임신보다 더욱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됐어요. 의사가 며느리에게 난소암이 의심된다며 조직검사를 받아보자는 말을 했죠. 집으로 돌아와서도 저와 며느리 둘 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서로의 손을 꼭 잡은 채로 가만히 앉아있을 뿐이었어요. 그러다 제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은경아, 너무 걱정 마라. 아직 정확한 결과도 안 나왔잖니. 그리고 암이라고 해도 병원에서 하라는 대로 하면 꼭 나을 수 있을 거야. 어머니, 저 조금 무서워요. 진짜로 심각한 암이면 어떡해요? 현수 씨랑 찬영이랑 어떡해요? 아유, 왜 울고 그래? 암이라고 해도 요즘 기술이 얼마나 좋아졌니? 마음 단단히 먹고 우리 좋은 생각만 하자. 며느리는 두려움에 한참을 제 품에 안겨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때 저는 울고 있는 그 등을 두드려주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그리고 심각한 상태가 아니기만을 하늘에 바랬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은 뒤에 듣게 된 결과는 절망적이었습니다. 이은경님,
현재 난소암 3기입니다. 이미 진행이 많이 돼 있는 상태였어요. 네? 저 그동안 아픈 것도 없었는데 3기라니요. 선생님, 정말이에요? 오진 아니에요? 난소암이 원래 조용하다가 심각해지면 증상이 나타나곤 합니다. 일단 바로 항암 치료부터 들어가죠. 그리고 나서 수술 여부를 결정해 보겠습니다. 그날 이후 저희 가족은 며느리가 낫기만을 바라며 할 수 있는 모든 치료를 받았고, 나중에는 수술도 해보기로 했지만 은경이의 몸은 급속도로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병원을 왔다 갔다 하면서 항암 치료를 받았지만 날이 갈수록 증상이 심각해져서 입원을 해야 했어요. 저도 일을 하다가 시간이 날 때마다 며느리를 찾아갔는데 갈 때마다 며느리의 몸이 나빠져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은경이는 남편 걱정도 됐지만 무엇보다 아직 어린 아들 걱정에 저를 볼 때마다 눈물을 흘렸어요. 어머니, 저 없으면 이제 우리 찬영이는 누가 돌봐줘요? 아직 어린데 엄마 손길이 많이 필요한 나이인데. 은경아, 네가 나아서 찬영이 옆에 있어주면 되잖아. 일단 치료하면서 네 건강부터 챙기자, 응? 어머니, 찬영이요. 절대 혼자 있게 하면 안 돼요. 아셨죠? 며느리는 아파서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도 유독 손자가 혼자 있게 되는 상황을 걱정하고 두려워했습니다. 입원 전에 통원 치료를 할 때도 아픈 몸을 이끌고서도 학교 앞으로 시간 맞춰 데리러 갈 정도였어요. 저는 그런 며느리가 걱정돼서 몇 번 말려보기도 했지만 은경이는 다른 건 몰라도 아이를 데리러 가는 건 절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건강이 악화되어 병원에 입원하게 됐을 때도 저나 아들에게 손자를 절대 혼자 두면 안 된다고 신신당부했었죠. 저는 며느리가 아픈 상황이라 자기 자식에 대한 걱정이 커져서 그런 거라 생각했습니다. 며느리가 병원에 입원한 지 3개월 정도 됐을 무렵 가게가 쉬는 날이라 저는 소화가 잘 되는 죽을 만들어서 며느리가 있는 병원에 갔어요. 어머니 오셨어요? 가게도 바쁘실 텐데 이렇게 자주 오셔도 돼요. 괜찮아. 그런 건 신경 안 써도 된다. 근데 뭐 좀 먹었어? 네. 아까 식사 나온 거 조금 먹었어요. 잘했다. 죽 좀 만들어 왔는데 이건 좀 이따 먹자. 아휴, 근데 좀 쉬지. 또 뭘 이렇게 쓰고 있어. 아, 그냥요. 혼자 있으면 심심해서 이것저것 쓰고 있었어요. 어머니, 제가 얼마나 어머니한테 고마워하고 있는지 아시죠? 예쁜 구석 하나도 없는 며느리한테도 이렇게 잘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저 친엄마 정은 못 느끼고 살 줄 알았는데 어머니 덕에 결혼하고 그 사랑 다 느낄 수 있었어요. 아유, 얘가 갑자기 왜 그래. 그런 말 하니까 쑥스럽다. 내가 뭘 얼마나 해줬다고. 많이 해주셨죠. 현수 씨랑 결혼도 허락해주시고. 어머니 아니었으면 제가 어떻게 또 결혼하고 가정 꾸리고 우리 찬영이 만날 수 있었겠어요. 어머니, 저 떠나도 현수 씨랑 찬영이랑 잘 부탁드려요. 제 손을 꼭 잡은 채 말하는 며느리를 보는데 그게 꼭 마지막 부탁인 것만 같았습니다. 마치 얼마 남지 않은 자신의 삶을 알고 미리 부탁하는 듯 했어요. 저 역시 며느리에게 그렇게 하겠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약속했고, 며칠 뒤 며느리는 마지막까지 고통을 호소하다가 결국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은경이의 장례식은 그야말로 눈물바람이었어요. 특히 저는 어린 손자가 가장 마음에 쓰였습니다. 엄마를 찾다가 제 무릎에 누워 잠든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며느리에게 약속했어요. 세상에 남기고 간 이 손자를 아들과 함께 잘 키우겠다고요. 며느리가 떠난 뒤 아무래도 아직 어린 손자 찬영이가 제일 신경 쓰였습니다. 아픈 몸으로도 며느리는 손자가 끝날 때면 학교로 데리러 갔기에 그때 엄마의 빈자리를 가장 많이 느낄 것 같았죠. 그래서 저는 가게 문을 닫고 손자의 학교가 끝날 때쯤 마중을 나갔습니다. 교문 앞에는 자기 자식들을 데리러 온 부모들이 많았어요. 그걸 보자 더욱 마음이 아팠습니다. 앞으로도 점심 장사가 끝나면 잠시 가게 문을 닫고 이렇게 학교로 계속 데리러 와야 하나 생각하고 있을 무렵 멀리서 걸어오고 있는 손자의 얼굴이 보였어요. 손자의 이름을 부르자 손자가 제게 달려왔습니다. 배가 고픈 손자를 데리고 근처에 있는 햄버거 가게로 들어갔어요. 맛있게 먹으면서 웃는 손자의 얼굴을 보자 며느리가 떠올랐습니다. 손자는 제 아들보다는 며느리를 더 많이 닮았었고 특히 둘은 웃는 얼굴이 똑같았거든요. 아이고, 우리 강아지. 이 어린 걸 두고 어떻게 눈을 감았을까? 우리 강아지도 엄마 많이 보고 싶지? 할머니, 엄마 보고 싶긴 한데 그래도 괜찮아. 엄마가 하늘나라 가고 나서 이제 그 무서운 아저씨도 학교에 안 와서 좋아. 저는 아이가 슬퍼할까봐 괜히 물어봤다고 후회했었는데 손자는 생각지도 못한 대답을 했습니다. 무서운 아저씨가 학교에 안 찾아와서 좋다니. 뭔가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 그 자리에서 손자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고 물었습니다. 손자는 자신이 말실수를 한 듯 곤란한 표정으로 말했죠. 이거 엄마가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찬영아, 괜찮아. 할머니한테는 말해도 돼. 무서운 아저씨라니. 그게 누구니? 응? 안 되는데. 엄마랑 약속했는데. 할머니한테는 괜찮아. 아무한테도 말 안 한다고 약속할 테니까 할머니한테만 살짝 말해줘. 무서운 아저씨가 학교에 찾아왔었어? 할머니, 진짜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돼? 예전에 엄마가 학교로 나 데리러 오면 그 무서운 아저씨도 학교로 왔었어. 그러면서 엄마랑 싸우기도 했어. 엄마한테 막 소리 지르고. 그래서 너무 무서웠어. 손자의 말을 듣고 며느리가 우리에게 말하지 못했던 일이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날 손자를 집에 데려다 주고 아들 현수가 퇴근해서 돌아오기만을 기다렸어요. 늦은 저녁 아들이 집에 들어오자 저는 손자에게 들었던 말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아들 역시도 처음 듣는 이야기인 듯 했습니다. 정말요? 찬영이가 그런 말을 했어요? 무서운 아저씨가 누구지? 현수, 너는 뭐 짐작 가는 거 없어? 어린애가 없는 소리를 하지는 않았을 텐데. 나는 도무지 무슨 일인지 모르겠다. 저희 둘은 한참을 아무 말 없이 가만히 앉아있기만 했죠. 그러다 아들이 뭔가 떠오르는 듯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설마. 엄마, 혹시 찬혁이가 말한 그 무서운 아저씨가 은경이 전 남편은 아니겠죠? 전 남편? 아니, 그 인간이 갑자기 여기서 왜 나와?
은경이가 전 남편이랑 연락하고 지냈다니? 아니요, 그런 건 아닌데 은경이 주변에 남자는 없거든요. 남자인 친구도 없고 회사 관둔 후에는 내내 찬영이만 키웠는데 알고 지낼 남자는 없을 거예요. 그러면 전 남편밖에 없는데. 그래? 아니 그럼 전 남편이 은경이를 왜 찾아와? 그러게요. 물어볼 사람도 없고 저도 답답하네요. 며느리에게 물어보고 싶어도 은경이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대체 며느리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고 싶어도 방법이 없었죠. 그런데 그때 제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는 것이 있었어요. 바로 며느리가 살아있을 때 썼던 공책들이었습니다. 며느리는 무슨 일이든 꼼꼼하게 적어놓는 습관이 있었으니 그 노트를 보면 단서가 있을 듯 했어요. 현수야, 너 은경이가 쓰던 공책들 알지? 그거 어딨어? 벌써 정리했니? 아니요, 아직 은경이 유품 정리 다 못했어요. 근데 그 노트들은 왜요? 은경이가 뭐든 적어놓는 애였잖아. 그 공책들 살펴보면 뭐라도 알 수 있지 않겠어? 너 얼른 그것들 다 가져와 봐라. 그날 밤 저와 아들은 며느리가 남겨둔 공책을 샅샅이 뒤져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예상했던 대로 어떤 한 노트에 일기처럼 남겨진 글이 있는 걸 발견했죠. 그 안에는 며느리의 투병 생활부터 전 남편이 찾아오기 시작한 날, 그리고 그 전 남편이 어떤 말을 했는지, 며느리의 심정은 어땠는지가 모두 자세하게 쓰여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전 남편이 찾아오기 시작한 건 며느리가 암이라는 사실을 알기 얼마 전이었습니다. 어떻게 알았는지 그 인간은 며느리가 결혼한 것도 아이를 낳고 잘 살고 있는 것도 모두 알고 있었죠. 대충만 봐도 저는 화가 머리끝까지 올랐습니다. 세상에, 그 인간이 여기가 어디라고 찾아와. 낯짝도 두껍다 정말. 은경이는 왜 말을 안 했던 거야? 현수 너도 정말 몰랐던 거야, 응? 네, 몰랐어요. 알았으면 저도 가만히 안 있었죠. 은경이한테 이런 일이 있는 줄은 몰랐어요. 엄마, 오늘은 일단 늦었으니까 집에서 주무시고 가세요. 이건 제가 오늘 밤에 다 확인해 볼게요. 하지만 그날 밤 저는 쉽게 잠에 들 수 없었습니다. 친딸처럼 여겨주겠다고 했는데 며느리가 힘든 것도 하나도 알아채지 못했던 게 미안하기만 했어요. 다음날 아들의 얼굴을 보니 아들 역시도 한숨도 못 잔 눈치였어요. 현수야, 너도 잠 못 잤나 보구나. 그래, 은경이 공책은 다 확인했어?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어머니, 저 그 인간 절대 용서 못하겠어요. 그 인간 은경이랑 이혼하고 자기 인생이 완전히 망했다면서 그거 복수한답시고 찾아왔나 봐요. 이혼 위자료 때문에 돈은 한 푼도 없지. 그런데 은경이는 행복하게 살고 있으니까 찬영이가 다니던 학교 앞으로 찾아오기 시작한 것 같아요. 뭐 그런 인간이 다 있어. 지가 잘못해서 헤어졌으면서 그걸 왜 은경이 탓으로 돌려. 그러게 말이에요. 은경이가 써둔 거 보니까 찬영이를 볼모로 잡으면서 계속 찾아오는 게 싫으면 돈을 가져오라고 협박했나 봐요. 가족이나 다른 사람에게 말하면 찬영이를 가만두지 않겠다고 하면서요. 그러니 은경이가 아무한테도 말을 못한 것 같더라고요. 할 짓이 없어서 어린애를 가지고 협박을 해? 그러면 그동안 은경이가 전 남편한테 돈을 해다 준 거야? 처음에는 얼마 가져다 주면서 돌려보내곤 했나 봐요. 근데 은경이가 무슨 돈이 있어요. 회사도 관둔 지 오래됐잖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돈도 못 주게 됐는데 그래도 계속 찾아와서 소리 지르면서 협박했대요. 엄마, 우리 은경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 인간 협박 때문에 어디다 말도 못하고 우리 찬영이가 잘못될 수도 있다는 불안함만 쌓이다가 나중에 자기가 암이라는 것까지 알게 된 거잖아요. 엄마, 나 은경이한테 너무 미안해요. 남편이 돼서 아무것도 몰랐어요. 진짜 아무것도. 아들은 아내에 대한 미안함 때문인지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그건 저도 마찬가지였죠. 며느리는 온전히 치료에 집중해도 모자랄 판에 전 남편이 혹시라도 아들에게 해코지할까봐 학교가 끝날 시간이면 꼬박꼬박 학교로 데리러 갔던 거였어요. 그리고 손자인 찬영이는 그런 모습을 몇 번이나 봐왔던 거고요. 손자가 며느리에게 저 아저씨가 누구냐고 물어보면 며느리는 대충 둘러대면서 저 아저씨가 있으면 엄마 올 때까지 교문 밖으로 절대 나오지 말라며 신신당부를 하기도 했습니다. 며느리가 써둔 것들을 보고 모든 걸 알게 된 저와 아들은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어요. 엄마, 그리고 어제 은경이 핸드폰 확인해봤는데요. 이것 보세요. 그 인간이 보낸 협박 문자만 이만큼이에요. 아니, 이게 다 뭐야? 어떻게 사람이 돼서 이럴 수가 있니? 응? 아이고, 은경아. 말이라도 했어야지. 그랬으면 우리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도와줬을 텐데. 저는 은경이의 전 남편을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가족을 가지고 협박했다는 게 분통이 터졌죠. 모든 걸 알게 된 이후 며느리가 그토록 손자를 혼자 두지 못하게 했던 것과 죽기 전에도 잘 지켜달라고 부탁했던 게 전부 이해가 갔습니다. 저는 그런 인간 말종 같은 사람을 이대로 놔둘 수는 없었어요. 며느리의 한이라도 풀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아들과 함께 흥신소에 가서 며느리의 전 남편을 찾아달라고 의뢰했습니다. 정확히 일주일 뒤 흥신소에서 연락이 왔어요. 두 분이 의뢰하신 거 여기 있습니다. 며느리분 전 남편 이름은 최준식이고요. 야, 이 사람 장난 아니던데요. 아주 지금 도박에 빠져서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뭐요? 도박이요? 아, 진짜 가지가지하고 살고 있네요. 네, 도박에 빠져서 그 돈 마련하려고 여기저기 돈 빌렸다가 못 갚고 잠적하기도 했고 사기도 몇 번 쳤더라고요. 며느님한테 접근했던 것도 도박할 돈 마련하려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최준식한테 당한 사람들이 이미 다 신고를 한 상태라서 심적으로 압박당한 상태였고 더 이상 돈 구할 데도 없어서 며느님한테까지 온 것 같더라고요. 최준식 이 인간 지금은 어디 있습니까? 몸을 숨기고 도망다니고 있는 상태긴 한데 지금은 여기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흥신소를 통해 알아낸 며느리의 전 남편. 그러니까 최준식이 지내는 곳은 허름한 동네의 한 고시원이었습니다. 사람들을 피해 숨어 지내며 여전히 도박판을 오가고 있었죠. 그곳을 확인한 저와 아들은 더 이상 지체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는 곧장 경찰서로 향해 흥신소를 통해 확보한 자료와 며느리가 생전에 남겨둔 문자, 녹음, 그리고 일기장까지 모두 제출했습니다. 그 안에는 전 남편이 돈을 요구하며 보낸 협박성 메시지, 아이를 빌미로 겁박했던 내용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경찰은 이를 근거로 바로 수사를 개시했고 저희가 알려준 주소로 가서 잠복 끝에 며느리의 전 남편은 도망칠 새도 없이 체포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뒤로도 멈출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생전에 목소리를 내지 못했다면 제가 대신 끝까지 싸워주기로 마음먹었으니까요. 저는 아들과 함께 변호사를 알아보고
형사 고소와 함께 민사소송까지 준비했어요. 협박, 공갈미수, 지속적 괴롭힘에 따른 정신적 피해를 근거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까지 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며느리가 남긴 기록과 저희 가족이 제출한 증거들이 하나하나 공개될 때마다 전 남편의 만행은 더 이상 부정할 수 없는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아이를 학교 앞에서 지켜보겠다는 협박성 문자와 도박 자금 마련을 위해 돈을 요구한 정황은 재판부에도 강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결국 법원은 전 남편에게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판결문이 낭독되는 순간 저는 마치 수십 년 묵은 돌덩이가 내려가는 듯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건 아들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엄마, 은경이도 다 보고 있겠죠? 은경이가 살아있을 때 이렇게 해줬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러게 말이다. 그래도 이제라도 이렇게 저 인간이 벌받게 됐으니 얼마나 다행이야. 은경이 한도 조금이라도 풀렸을 거다. 그날 법정을 나서며 저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며느리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찬영 엄마야, 은경아, 이제는 걱정 말고 편히 눈 감으렴. 네가 얼마나 억울했을지 내가 다 알았단다. 이제는 네 한도 풀렸으니 저 세상에선 부디 웃으며 지내거라. 그리고 시간이 흘렀습니다. 손자도 건강하고 밝게 자라고 있었고 아들 역시 회사에서도 능력을 인정받고 가족 모두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었지만 저는 항상 마음 한편이 불안했어요. 며느리의 전 남편이 수감된 지 2년이 지났지만 그 인간이 출소해 다시 손자나 저희 가족에게 해코지를 하지 않을까 하는 불안이 늘 따라다녔습니다. 아들이 이런 저를 보고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어디 불편하신 데라도 있어요? 엄마 얼굴이 너무 안 좋아지셨어요. 저랑 같이 병원 가보실래요? 무슨 걱정이라도 있어요? 현수야, 은경이 전 남편 말이야. 감옥 간 지도 2년이 됐잖아. 다시 나와서 우리한테 해코지 할까봐 내가 불안해서 일도 손에 안 잡히고 잠도 못 자겠다. 그러니까 현수 네가 좀 알아봐라. 그 인간 언제쯤 나오나. 미리 알아둬야 대비라도 하지. 제 말에 아들은 다시 변호사를 만난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믿기 힘든 소식을 들고 왔어요. 그래, 현수야, 알아봤니? 그 인간 언제 나온대? 그게 말이에요. 제가 알아봤는데요. 그게 그러니까 아니, 얘가 왜 이렇게 뜸을 들여? 현수야, 설마 그 인간 벌써 나온 건 아니지? 엄마, 놀라지 마세요. 최준식 그 사람 얼마 전에 교도소에서 죽었대요. 갑자기 쓰러져서 병원으로 옮겼지만 결국 그대로 죽었대요. 심근경색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지만 그토록 두려워했던 일이 더는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안도감도 밀려왔습니다. 많이 놀라셨죠, 엄마? 근데 정말 천벌이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사람 괴롭히더니 결국엔 이렇게 됐잖아요. 그래, 네 말이 맞다. 그 인간은 결국 자기 죄로 벌을 받은 거야. 우리 며느리 가슴에 대못 박고 어린 손자까지 협박하던 그 짓들 하늘이 다 보고 있었구나. 그리고 몇 달 뒤 며느리의 기일이 다가왔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아들과 손자와 함께 며느리가 있는 납골당으로 향했습니다. 며느리가 떠난 이후 해마다 이맘때가 되면 온 가족이 꼭 함께 오곤 했습니다. 며느리는 사진 속에서 여전히 환하게 웃고 있었고
그 미소는 살아있을 때처럼 따뜻했습니다. 저는 사진 앞에 정성껏 챙겨온 과일과 꽃을 올려놓고 두 손을 가지런히 모았습니다. 얘야 은경아, 우리가 또 왔다. 네가 좋아하던 꽃도 사왔어. 다 보고 있지? 여기 우리 찬영이도 이렇게 잘 크고 있단다. 학교에서도 칭찬 많이 듣는다고 하는데 네가 곁에 있었다면 얼마나 흐뭇했을까. 찬영아, 찬영이도 엄마한테 인사해야지. 엄마, 나 학교 대표로 미술대회 나가기로 했어. 내가 꼭 상 받아서 엄마한테 자랑하러 올게. 그리고 은경아, 너도 알고 있지? 최준식 그 인간 교도소에서 죽었단다. 심근경색이었대. 이제 그 인간이 우리 가족도 찬영이도 괴롭힐 일은 없으니까 안심해라. 말을 이어가던 제 눈가에 어느새 눈물이 맺혔습니다. 곁에 있던 손자가 작은 손으로 제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아들도 묵묵히 고개를 숙이며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저는 눈물을 닦고 사진 속 며느리를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다시 한번 약속했습니다. 은경아, 걱정하지 말아라. 네가 마지막까지 부탁했던 대로 내가 우리 찬영이 잘 지켜줄게. 힘들어도 절대 놓지 않고 끝까지 지켜낼 거다. 너 대신 내가 엄마 되고 또 할머니로서 지켜줄 테니 가족들 걱정은 하지 말고 이제 편히 쉬어라. 납골당을 나서며 저는 오랜만에 마음 한구석이 조금은 가벼워짐을 느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가엾고 억울하게 떠난 며느리였지만 이제는 그 아이의 아픔과 한을 조금이나마 덜어낸 듯 했어요. 햇살이 따뜻하게 비추던 그날, 저는 조용히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사진 속에서 환히 웃던 며느리가 저 높은 곳 어딘가에서 여전히 저희 가족을 지켜보고 있으리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직도 며느리를 향한 그리움은 쉽게 가시지 않겠지만 저와 아들, 그리고 손자까지 저희는 서로를 의지하며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갈 겁니다. 그럼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